야담 이야기. 옛날 평양에 16살의 과부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처자는 1848년 평양에 이름 없는 촌부 백지용이라는 사람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백지용은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을 낳자 실망하여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녀 백씨는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홀어머니 손에 자라 14살에 안씨 문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간 지 2년 만에 병약했던 남편이 죽자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시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16살 소녀 백씨는 친정엄마와 함께 쌍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가 26살 되던 해 친정엄마마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너는 똑똑한데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때 친정엄마가 물려준 것은 현금 1000여냥과 150냥짜리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집안 어른들이 몰려와 부모 제사를 모시려면 아들이 없으니 양자를 드려야 한다 해서 집안 어른들의 뜻대로 사촌 오빠를 양자로 드렸는데 이 오빠가 전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6살의 빈털터리가 된 백과부는 다시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습니다. 이때부터 환갑때까지 평양의 백과부로 불렸습니다. 삭바느질에 길쌈은 물론이고 20리나 떨어진 시장에 가서 음식 찌꺼기를 모아와 돼지를 길렀으며 남들이 먹다 버린 복숭아 씨를 모아 시장에 내다 팔고 콩나물 장사도 했으며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이런 백과부를 두고 사람들은 악발이 백과부 지독한 백과부라 불렀습니다. 때로는 호라비들이 찾아와 같이 살자고 우격다짐으로 데려가려고도 했고 또 아직 나이 젊은데 첩실자리가 있으니 팔자 고치라는 회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잡배들에게 끌려가 곤욕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나 백과부는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고 언제나 바르게 살았으며 남의 일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백과부를 좋아했고 백과부가 하는 일은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과부가 꽤나 재산을 모았다는 소문을 듣고 탐관오리 평양 부윤이 그를 불러 재산을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백과부는 죽으면 죽었지 이유 없는 재산은 못 내놓는다고 버티자 그녀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 생사람 잡지 말라고 상소를 하며 동엄마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탐관오리 평양부유는 어쩔 수 없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백과부는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장농에게 싼 값으로 대여해주고 소장료를 받아 다시 다른 땅을 사들이는 것을 반복하면서 재산을 크게 늘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를 이용해서 쉽게 재산을 늘렸지만 백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덕을 베풀면 복이 온다 했던가요? 그동안 많은 덕을 베푼 백과부에게도 복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벌어온 돈을 10배로 늘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백과부는 일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로 짓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일본 놈이 가지고 있던 대동강 근처에 있는 만달산을 싼 값에 구입했습니다. 만달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산이지만 몽땅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녀에게 큰 행운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시멘트가 대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이 가득한 만달산을 일본인 시멘트 업자에게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백과부는 1908년 환갑을 맞아 대동군 고평면 고향에 커다란 다리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 동네는 마을 중앙으로 큰 냇가가 있어 평소에도 물이 많아 잘 건너지를 못했는데 이곳에 큰 다리를 놓으니 마을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과부를 크게 칭송하자 돈이란 아무리 아까워도 써야 할 곳엔 꼭 써야죠. 란 말만 했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백과부를 백선행이라 불렀고 그 선행은 이름도 없던 백과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백선행은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배우지 못한 어머니의 한이면서 자신의 한이었던 학교를 세우고 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평양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가 백선행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독립운동가 고당 조만식 선생이 평양에 조선인을 위한 공회당과 도서관을 건축하자고 하자 현재 가치로 150억 원 상당의 공사비와 운영자금을 제공했습니다. 1933년 5월 86을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35만 원 현재 가치 350억 원의 재산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성으로서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진 백선행의 장례식에는 1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으며 수백 수천 명이 상복을 입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화환과 만장 등이 늘어선 장례 행렬은 2km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평양 시민의 3분의 2인 1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평양 백과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합니다. 16에 된 나이에 과부가 되어 수절한 그녀에게 자식은 없었지만 그녀를 어머니로 섬기는 청년은 수백 수천을 헤아렸고 평양시 전체가 그를 애도했다 합니다. 백선행은 돈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지를 알려준 최초의 부자였답니다. 돈이란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이 평가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라는 속담이 있지 않나 합니다. 돈을 벌 때는 귀천을 가리지 않으며 고난을 구분하지 않고 벌지만 막상 그 돈을 쓸 때는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되며 만인에게 기쁨과 도움이 되어야 하는 씀씀이야말로 정승같이 쓰는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과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과부 어머니는 반드시 아들을 호강시켜 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을 대물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만이라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만 했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호강시켜 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소처럼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사람 집에 빨래며 농사일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 매일같이 바삐 일만 했기에 아들과 변변히 나들이 한번 나서본 일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돈으로 아들 입에는 맛있는 것만 넣어주기 위해 애를 썼고 공부도 원하는 만큼 시켜줬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만나 장가를 들 때까지 엄마는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아들이 만류를 해도 어머니는 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아들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했던 까닭인지 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저승길에 오른 어머니는 염라대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저승에 온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살아생전 구경한 곳이 어디인가? 어머니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했기에 어디를 돌아다닐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솔직하게 염라대왕에게 털어놨습니다. 저는 평생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어디를 다녀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구경을 한 것이 없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염라대왕의 눈길에서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고심하는가 싶더니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승에서 아직은 받을 수가 없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어라 일만 하고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조금은 세상을 누려볼 필요가 있다. 세상 구경을 더 하고 오너라. 염라대왕은 장부에 도장을 찍고는 어머니를 이승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되어 이승에 간단 말입니까? 눈을 떠보면 무엇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그 뒤에 저승에 오거라. 어머니는 이승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승에서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이 개의 모습을 하고 이승에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개의 모습이기는 하나 이승으로 돌아오니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승에 오고 나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러 가야겠다. 어머니는 혼례를 올려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대문이 열려 있는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밥상을 차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운 나머지 며느리에게 쪼르르 달려가서는 짖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들어온 개를 보고는 짜증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이놈의 개가 어디서 들어온 것이야. 며느리는 팔팔 끓고 있는 뜨거운 물을 개로 변한 어머니에게 끼얹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고 나자 이마에 털이 빠져서는 하얗게 벗겨졌습니다. 너무 뜨겁고 아픈 나머지 어머니는 집에서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도망쳐서 나와 향한 곳은 아들의 집이 보이는 동네 뒷산이었습니다. 뒷산 나무그루터기에 몸을 기대고 엎드려 있으니 이보다 처량한 신세가 없지 않나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 집에 찾아갔다가 며느리에게 뜨거운 물바가지만 뒤집어 쓰게 됐으니 마음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개로 변해서 말도 한마디 할 수 없으니 속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의 꿈에 찾아가 말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밤 잠이 든 아들과 며느리의 꿈속으로 어머니가 찾아갔습니다. 얘들아, 내가 살아생전 세상 구경을 한 번도 하지 못한 탓에 저승에서 나를 개로 환생시켜 이승으로 보냈다. 오늘 낮에 며느리가 부은 물에 이마가 데어 털이 빠지고 하얗게 되었으니 나를 보려거든 뒷산 나무그루터기가 있는 곳으로 오거라. 며느리는 잠에서 깨자마자 아들에게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가 꿈에 나왔습니다. 아들도 크게 놀라서는 본인의 꿈에도 어머니가 나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둘이서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둘은 아침 일찍 뒷산에 나무그루터기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이마가 하얗게 벗겨진 개 한 마리가 처량하게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은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개를 안고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개가 된 어머니를 눕혀놓고는 아들과 며느리는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아생전 세상 구경을 못 시켜드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야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며느리도 동조를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모시고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의논을 마치자마자 지프로 둥구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집 둥구미 안에다가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실었습니다. 혹시나 춥지는 않을까 소미불을 덮어주고 얼굴만 밖으로 내밀 수 있게 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둥구미에 어머니를 싣고 세상 구경길에 올랐습니다. 제일 먼저 부부가 향한 곳은 금강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일반이천봉 금강산입니다. 구경 많이 하세요. 다음으로 묘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묘양산입니다. 묘한 향기가 난다 해서 묘양산이라 불립니다. 구경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하늘 아래 첫째 가는 백두산입니다. 구경 많이 하세요. 어머니를 모시고 구석구석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3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찰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둥구미의 어머니를 놔두고 절에 가서 밥을 동냥했습니다. 밥을 한 그릇 얻어서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할 틈도 없이 이번에는 금세 하늘이 맑아지더니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쌍무지개는 절의 대문까지 길게 뻗치더니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시 무지개에게 정신이 팔렸던 부부는 둥구미로 돌아가 보니 어머니는 사라져버리고 둥구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천둥벼락이 치고 쌍무지개가 뜰 때 어머니는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상 구경을 충분히 했으니
저승에서 어머니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하늘을 보고 삼배를 올리고는 빈 둥구미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아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가 별안간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무리 옛날 이야기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염라대왕의 도움으로 그나마 아들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세 과부가 살았습니다. 서로 절친하여 집안끼리도 왕래가 있으니 그 과부들도 자연히 형님 아우님 하며 나눠 먹고 나눠 입고 의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꾀가 많은 노승 하나가 머슴하던 어린 동자승을 데리고 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고을인데다 노승이 그곳 암자에 기거한 지도 오래되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노승을 알았고 노승 또한 마을의 누구는 손가락이 몇 개라는 것까지 자세히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춘삼월 호시절이 돌아왔고 먼 산에 아지랑이가 아롱아롱 사람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한 따뜻한 어느 봄날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세 과부는 꽃구경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과부가 밥과 떡을 담은 찬압을 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가는데 마침 산에서 내려오던 노승과 길 한복판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먼저 노승이 물었습니다. 마님들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곱게들 치장하셨습니까? 라고 노승이 물으니 세 과부는 미소를 지으며 날씨가 하도 좋아 바람이나 쐬려고요. 이 말을 들은 노승은 금방 미간에 내천 자를 긋더니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허참, 일이 공교롭게 되었군요. 전 지금 마님들을 뵈러 가는 길이었어. 라고 말하자 과부 중 한 명이 스님이 무슨 일로요? 이에 노승은 음성을 가다듬어 절로 초대한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세 분을 위하여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마님들 댁으로 지금 모시러 가는 길이었어. 라고 말하니 세 과부는 노승의 성의에 감지덕지하며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에 가지요. 고맙기도 하셔라. 라고 말하니 노승이 들놀이는 어쩌시려고. 아이고 스님도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에 가지요. 세 과부는 스님을 앞장 세우고 들놀이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절로 올라갔습니다. 절에 가보니 절간 마당은 조용하고 음식 장만한 기미가 없었습니다. 노승은 큰 기침을 하더니 세 과부에게 말하길 무릇 절간 음식이란 먼저 부처님께 드린 후에 잡수셔야 합니다. 그러니 마님들은 이리 올라오십시오. 라고 말하자 세 과부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삼배하여 엎드리니 노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평생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감춰두었던 비밀을 낱낱이 고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부처님이 노하시어 큰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세 과부는 갑자기 무슨 말이라며 말하자 노승은 지금 부처님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 과부는 머뭇머뭇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만 살피며 난처해하였습니다. 노승은 미리 어린 동자승을 부처님 뒤에 앉혀 놓았습니다. 동자승은 노승이 시킨 대로 부처님 등에다 제 몸을 꼭 붙이고 마치 부처님 말씀하시듯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의 가슴 속에 비밀로 간직한 음탕한 사연들을 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아무쪼록 자세히 고하라. 라고 말하니 부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세 과부는 화들짝 놀라 이마를 바닥에 찧어대며 머리를 조아리는데 박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 추능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 집에 매일 드나들던 이웃 총각과 숲속에 들어가 통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일을 하시고 제가 혹 잉태라도 할까봐 서둘러 박 씨에게로 시집 보냈습니다. 영험하신 부처님 앞에 감히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라고 사실대로 말하니 부처님의 뒤에 숨어 이 말을 들은 동자승은 박 씨 과부에게 칭찬하였습니다. 과연 사실대로 고하였다. 이번에는 김씨 과부가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 고하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처녀 시절 동네 한 사나이가 저를 꿰며 이젠 너도 나이를 먹었으니 예의를 익혀야 한다. 만약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시집을 가면 첫날 밤을 어떻게 지내랴 하면서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통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재미를 몰랐으나 여러 날 연습하니 어느새 아이가 들어설 것 같아서 당황하던 차에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부랴부랴 김 씨에게 시집왔나이다. 라고 말하니 동자승이 부처님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거짓없이 잘 말해주었구나. 라고 말하니 이번에는 이씨 과부가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본디부터 행실 나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까진 외간 남자와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순진무구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친구 하나가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드니 그만 정이 들었는데 아기를 베고 말았습니다. 먼저 간 남편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자기 아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 원인은 남편이 친구를 좋아한 데서 생긴 패단입니다. 라고 말하니 이번에도 부처님이 한 말씀 내리시길 과연 사실대로 말하였도다. 라고 말하니 꾀가 많은 노승은 이 여인들의 비밀을 알자 만족한 웃음을 띠며 물었습니다. 자, 마님들 부처님의 영험하심이 어떻소? 라고 말하니 이씨 과부가 전 아직도 몸이 벌벌 떨립니다, 스님. 난생 처음 부처님 목소리를 들어보았으니까요. 라고 말하니 이때 노승은 얼굴빛을 바꾸어 앞으로 썩 나서며 을러댔습니다. 너희들의 음탕한 행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죄다 일러바치리라. 라고 소리치니 옛 새 과부의 새 입이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스님, 제발 그렇게는 마소서. 스님이 그리하시면 평화로운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스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새 과부가 애걸하니 꽤 많은 노승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라고 말하니 새 과부는 일제히 예, 스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니 이 노승은 매달 각자 쌀 한 섬씩 가져오시오. 라고 말하니 새 과부는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예, 그렇게 하지요. 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이렇게 쌀을 약속받은 후 새 과부에게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노승은 시주하러 다니는 게 싫어서 꾀를 냈던 것입니다. 덕분에 꽤 많은 노승은 그 후 동자승과 식량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승의 꾀가 참 고약하네요. 시주하기 싫어서 새 여인네를 속였는데 과연 부처님을 모시는 노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